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강동진이고요. 2021년도 협동가정 조경학과 이제 시계열 위성 영상을 활용한 목론형 산림특지의 모니터링 연구라는 제목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현재는 주식회사 L&D를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간단하게는 수원대 출강도 하면서 이제 GIS나 RS 쪽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을 진행을 이제 할 때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구글 어스 엔진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됐냐면 작년이에요. 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이 콜로키움이죠. 콜로키움에서 작년 1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도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문준 박사님도 그때 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김윤호 강사님이 어반 리모트 센싱이라는 걸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툴 중에 G라는 툴이 있다. 그래서 되게 오래전에 공부를 했던 저로서는 구글 얼스는 이미지만 보는 거 아닌가? 이게 분석 툴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강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RS 툴킷 중에서 뭐 아크GIS, MB, QGIS, 구글 어스 엔진, 뭐 이코그니션, 스냅스, 메타랩, 파이썬 등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들어봤어요. 근데 구글 어스 엔진은 생소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뭐 코딩 방식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그런 코딩으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웹 기반으로 해서 전 시기, 그러니까 영상이 제공되는 모든 시기, 뭐 1978년도에 이제 랜셋 1부터 해석해서 전 시기에 방대한 양의 이제 영상 아카이브를 웹으로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또 강의 후에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작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 습지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한 게 좀 있었거든요. 현장에 매일 갈 수도 없고 원격 탐사를 이용하자니 좀 부담이 되고 했던 거였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에 모니터링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 전 시기의 영상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섰어요. 그래서 이 구글 어스 엔진을 좀 공부를 해보기로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위상 영상 분석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사학번이니까 한 15년 정도 전에 이제 석사 과정에서 이제 한 15년 정도 전에 이제 박종화 교수님 계실 때 그때 뭐 원격 탐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위성 영상이 유료였어요. 나사에서 검색하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FTP로 받아서 기다려야 되는, 한 장 한 장을 받는 것들도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이 그룹량이 적은, 운량이 적은 랜셋 데이터를 우리나라 지역에서 찾는 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운량이 뭐 30%, 40% 넘어갈 때가 많고, 그 맑은 하늘 있는 때는 NDVI,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식생지수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좀 돼서 그런 것도 어려웠고, 또 받았을 때 처리, 기하 보정도 해야 되고, 뭐 좌표를 맞춘다거나, 혹은 방사 보정이라고 해서 이 반사값들을 조정한다거나, 혹은 이걸 분류하고 그러려면 별도의 프로그램들, 뭐 그때는 ER 매퍼, MB 같은 것들이 좀 유용하게 쓰였었거든요. 그걸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랜셋 7, ETM은 그때 막 런치가 돼가지고 데이터가 쏟아지는데, 근데 SLC 에러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게 라인 컨트롤러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라인이 제대로 찍혀야 되는데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셋 7이 고장이 나서 이 데이터를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많은 처리를 거쳐야 되니까 최신의 데이터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손을 놓고 있다가, 근데 구글 어스 엔진을 딱 보니까 이거는 제가 영상을 선택하거나 혹은 받거나 분석하거나 하는데 너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상이 웹에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쿼리문 하나만 딱 던지면 영상 봤느냐고 시간 보내지 않아도 되고, 몇 월 몇 시에 언제부터 찍힌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뭐 NDVI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거기다 퀄리티도 중요하잖아요. 영상의 전처리를 잘해서 이게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장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물론 구글 어스 엔진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나사에 이제 이거를 대상하고 있는 스페이스 EOA라고 그 어쨌든 나사에서 영상을 받을 때 영상 전 처리를 다 해가지고 주고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데이터가 분석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구글 얼스 엔진을 가지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제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그냥 버튼을 누르고 어느 정도 매뉴얼도 있고 그 선배들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어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고 새로운 부분이다 보니까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제가 혼자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레퍼런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모니터링, 습지 모니터링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찾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트라이 에러죠. 그냥 무작정 두들겨보고 레퍼런스 찾아보고 한번 집어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썼어요. 또 특히 이렇게 우리 글로 표현된 좋은 우리 글이 있는데 구글 얼스 엔진은 우리 글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저 같은 직장인한테는 조금 어렵다. 뭐 지금 여러분들 영어 되게 자연스럽고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영어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구글 얼스 엔진 이용해서 학위도 받고 뭐 이렇게 콜로키움에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혼자 이제 독학한 원격 탐사 분석 도구이고, 그리고 구글 얼스 엔진을 태초부터 네이티브로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쓴 지 오래되지 않아서 작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찾아가지고 논문 같은 데 찾아가지고 필요한 부분들만 취사 선별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영역을 이게 통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등등등 이렇게 핑계를 대자면 불안해서 그럽니다. 잘할 수 있을까 발표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스크립트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이런 콜로키움을 통해서 받았던 도움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환원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 특히 이제 손영원 교수님이 조금 압박을 조금 주셨어요.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손 교수님이. 그래서 부족하지만 혹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콜로키움이라는 취지처럼 같이 담합 집담회라는 취지처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뭐 중간중간에 훅 언제든 치고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구글 얼스 엔진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활용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좀 보니까 이동군 교수님 연구실에서 조금 이 부분을 가지고 논문도 쓰시고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유영렬 교수님 방에서도 뭐 구글 얼스 엔진 정확히는 아니지만 알고리즘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Continuous Chang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을 가지고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이게 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그러 있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이게 쓸 수 있는 유용성에 비해서는 왜 사용을 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레퍼런스 상으로는 그러니까 리모트 센싱 오브 인바이러먼트, RS 인바이러먼트 저널이나 다른 원격 탐사 저널에서는 사실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가 되게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구글 얼스 엔진도 이걸 이용해서 뭐 전시계 분석 혹은 전 지구적인 분석, 기후변화 분석 등에 있어서 요 타임 시리즈 어널리스트는 되게 있어서 구글 얼스의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 올해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판인 것 같아요. 예전에 단일 낱장 영상, 뭐 1년 전에 처리하고 2년 전에 처리하고 해서 하는 그런 거랑은 다르게 15일 간격으로 찍히잖아요, 랜셋이. 그것뿐만 아니라 센티널이라는 위성 영상, 더 고해상도 위성 영상도 7일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찍혀서 이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 그걸 모니터링 하는 데 쓰는 거죠. 단순히 디퍼런스 디텍션이 아니라
이거를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쓸 수 있는 도구로서 어떤 근거로서 쓸 수 있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논문 쓰면서도 다른 교수님들한테, 그러니까 심사 들어오시는 교수님한테 되게 좋다 얘기는 했는데 이제 툴만 가지고는 논문이 안 되겠죠. 툴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셔서 어쨌든 이 툴을 베이스로 해서 논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이 콜로퀴움은 4번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강의 계획을 짰어요. 얼마나 익숙할지 모르겠고, 얼마만큼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4번에 거쳐서 뭐 원격 탐사 기초 이론, 기본 인터페이스, 그리고 랜셋을 이용한 인덱스, 각종 인덱스들이 있는데 인덱스 분석, 그리고 다양한 원격 탐사 데이터셋, 데이터셋이 모디스, 뭐 SRTM, CHRIP라고 해서 기상 데이터, 그런 데이터셋들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셋을 분석,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자바스크립트 코드다 보니까 앱을 통해서 구동시킬 수 있는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서 하는 앱이 있어요. 그게 랜드 트렌드 R이라고 해서 랜셋을 완전 전 시기를 되게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앱도 있고, CCDC라 그래서 좀 복잡한 알고리즘이지만 시간도 좀 오래 걸리지만 그것도 적용해서 시계열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코드를 짜놓고 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내가 버튼 하나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서 코드 짠 그런 샘플들 만들어 놓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뭐 한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딱딱딱 분류해서 뭐 랜셋 데이터야, 뭐 이건 무슨 데이터야, 그리고 이건 원격 탐사 개론이야, 이거 혹은 샘플 코드야, 이렇게 딱 구분되어지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떤 예제들을 들고 예제를 풀어가면서 그 예제들에 대한 어떤 코드들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져가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조금 통합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원격 탐사 기초를 좀 알아야 이제 학생 여러분한테 설명을 쫙 드리고, 그러니까 좀 멋있게 원격 탐사는 이런 거야, 뭐 센서, 뭐 혹은 빛의 파상대, 에너지, 센서 탑재체, 위성의 궤도, 촬영 방식, 이런 역사적 흐름, 이 센서를 활용해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어떻게 특징이 있고 전처리 과정은 어떻고 뭐 활용 알고리즘 뭐고 연구사 등 뭐 등등등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앞에 단에 짧게 뭐 한 1시간 정도의 내용으로 해서 하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되게 방대한 분야를 내가 그걸 1시간에 요약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기간에 한 일주일 넘게 일단 리모트 센싱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나 이거를 개론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거 하다가 다른 것들, 오히려 중요한 것들 놓칠 것 같아서 일단은 몇 개 레퍼런스들은 좀 참조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나눠드린 링크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스페이스인이라고 원격 탐사 강좌 기초하는 뭐 공간 정보 교육 포탈에 보면 원격 탐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원격 탐사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링크를 걸어 놨고요. 그 다음에 보면서 할까요? 네, 공유를 걸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온라인 교육 강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 정규 강좌 중에서 원격 탐사 부분을 좀 보시면 위성 영상 처리라든가 공간 정보의 이해가 있는데 이거 말고 제가 서동조 교수님의 강의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픈 강좌인가? 여기서 이제 강좌들 중에서 없다. 이 위성 영상 처리하고 조금 더 찾아보시면 이제 서동조 교수님이 한
강의도 있어서 위성 영상 처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추천을 좀 드리고, 그리고 US 샌디에고의 원격 탐사 소개하는 거 링크를 같이 걸어놨는데, 인트로덕션 리모트 센싱이라는 챕터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원격 탐사의 개론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링크를 조금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원격 탐사에 필요한 코딩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코딩이 이루어지고 이 위성을 왜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보자. 구글 얼스 엔진에 들어가 보고 이제 원격 탐사의 결과물인 위성 영상을 다뤄보고 뭐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뭐 이제 여러분들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조금 나중에 미뤄서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글 얼스 엔진이 뭘까요? 라는 게 이제 저의 키워드죠. 지금 랭크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이 구글 얼스 엔진이 뭘까? 얼스 엔진 구글 얼스 구글 얼스는 이런 형태로 해서 나오는 3차원 지구 영상을 볼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구글 얼스 엔진은 이런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글 얼스 엔진 조금 웹페이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 구글 얼스 엔진은 제가 생각하는 이 구글 얼스 엔진은 뭐냐면 요즘에 뜨는 핫한 위성 영상 분석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글이 여기서 여기저기 나사의 미국의 가장 그 스페이스를 컨트롤하는 나사랑 그리고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 ESA 그래서 유럽 항공우주국, 미국 항공우주국 데이터 그리고 뭐 일본 작사의 데이터들 꼭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이걸 모아보니까 거의 수십 페타바이트가 된다고 해요. 페타바이트면은 10의 12승, 그죠? 기가, 테라가 1000개 모이면 페타가 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하고 외부로 그것들을 검색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위성 영상 분석 서비스 플랫폼인 거예요. 좀 어마어마한 거죠. 뭐, 네, 구글 얼스 엔진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럽에서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트에서 만든 오픈 데이터 큐브라는 오디시라는 것들이 있어서 오디시도 이제 뭐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기관에서는 뭐 칼이라든가 요즘에 바뀌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그런 데서는 오디시 오픈 데이터 큐브를 모델로 해서 내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사에서도 나름대로의 구축된 영상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앱 EAR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나사가 미국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널리스트 레디라고 해서 분석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게 미국 쪽 데이터가 많고 오픈 데이터 큐브는 유럽 쪽이다 보니까 그 뭐죠? EU 회원국에 해당하는 뭐 아이디를 조금 발급을 받아야 이 계정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우회해가지고 EU 멤버를 알아서 그쪽 계정으로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오디시를 쓰려고 했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EU 국가에 해당하는 서티피케이션이 좀 필요해서 오디시는 직접 써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거는 뭐 상업 커머셜한 툴이지만 구글 얼스 엔진이 이 위성 영상을 다루는 되게 좋은 툴인 것 같아서 괜찮았다. 그리고 이 구글 얼스 엔진에 대한 컨셉이 뭐냐 이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 레퍼런스가 있어서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레퍼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링크는 같이 이제 그려드렸고요. 키 컨셉이라는 내용이 있죠. 키 컨셉이 키 GE 컨셉은 컴퓨터 이존 리모틀리, 그러니까 원격으로, 그러니까 서버랑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는, 제 컴퓨터는 되게 성능이 좋지 않아도 돼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리모트 센싱 툴이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제이슨 같은 그런 언어를 이용해서 API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툴이다. 그래서 리퀘스트 API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다. 자바스크립트 웹베이스의 내용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셋하고 그리고 데이터셋이 내 컴퓨터에서 정의가 돼서 이걸 서버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내 컴퓨터의 데이터셋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서버로부터의 가져오는 수식을 지정을 해서 가져온다라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G는 라지셋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R이나 혹은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패키지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쓸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여러분들 R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파이썬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까지 이제 작년 처음에 시작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베이스로 해서 올해 이 사이트 보니까 파이썬이 되게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R은 사실은 좀 강조라기보다는 그냥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파이썬이 강조가 되는 이유는 텐서플로우 같은 좀 머신러닝이죠. 그런 것들 기반으로 분석을 할 때 파이썬을 할 수 있고, 또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파이썬으로 할 수가 있어서 파이썬으로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타입은 이미지, 지오메트리, 퓨처가 있는데, 이미지는 말 그대로 위성 영상, 지오메트리는 벡터, 그러니까 우리 쉐입 파일 주로 쓰는 거죠. 퓨처는 벡터 타입 중에 지오메트리와 퓨처는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 타입의 데이터들을 같이 다룰 수 있는데, 메인은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이미지 컬렉션이라고 해서 하나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 영상들을 쌓아놓는 거죠. 랜드셋 8호에서 찍은 영상을 한꺼번에 싸서 랜드셋 이미지 8 이미지 컬렉션이라고 넣는다든지, 아니면 모디스 영상이라는 위성 영상을 모디스 위성 영상이 처리되는 방식에 따라서 9, 09, 13,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13, 11 그거를 해차년 동안 모든 걸 쌓아가지고 컬렉션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미지 컬렉션들을 가지고 있고, 피처에서도 나라의 행정 경계 등도 제공을 해요. 그런 것들을 피처 컬렉션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상청 데이터를 나중에 쓸 거예요. 3, 4, 3교시에 쓸 텐데, 기상청 데이터도 하나의 피처 컬렉션으로 모아서 어느 기상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벡터 데이터들을 가지고 레퍼런스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다른 컴퓨터 랭귀지랑 비슷하게 되어 있다. 딕셔너리, 리스트, 어레이, 데이터, 넘버, 스트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볼 거예요. 뒤에 나오면 구글어스 엔진이 이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다 보면 데이터들을 주거나 받거나 분석하거나 집합으로 엮어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집합으로 엮어낼 때 얘네들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리고 번호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실제 샘플 코드를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듀서와 맵이 이제 두 개가 딱 보이는데, 이게 되게 핵심적인 거예요. 리듀스는 짜주는 거예요. 통계내주는 거. 영상이 위에서부터 최근서부터 과거까지 쭉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통계를 내서 NDVI의 중앙의 민값, 평균값이라든가 혹은 맥스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리듀서라는 저 함수를 이용해서 뽑아내는 거고, 맵은 뭐랄까 주소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얘가 이미지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떻게 한 개씩 배열되어 있거나 메모리에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소를
부여를 해준다. 그래서 매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좌표를 부여해 주는 것처럼 이 영상이 얘가 어디에 속한다라는 것을 지시해 주는 거, 그것을 매핑이라고 하고, 이 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parallelly across multiple이잖아요. 이게 뭐 병렬 처리로도 가능한데,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엔진은 슈퍼컴퓨터 한 대가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컴퓨터 수백 대 혹은 수천 대가 될 수 있죠. 걔네들이 연결되어 있고 신호를 계산을 딱 주면 걔네들이 쫙쫙 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가져온단 말이죠. 그걸 모으고 그걸 나열해주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잘 주소를 줘야 돼요. 이렇게 얘는 몇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맵핑하는 거를 이 맵 리듀스 이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냈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게 있다. 그 컨셉이 웹 베이스의 데이터를 다루는 거다.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컴퓨터, 여러 웹 기반으로 다루다 보니까 데이터를 짜내고 뿌리고 하는 방식의 특수한 방식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레퍼런스 사이트 이제 다큐멘테이션도 있지만 구글 어스 엔진에서 사용할 만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하려고 막 찾다가 보니까 레퍼런스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것들도 있고 보기에 좋을 것 같은 레퍼런스들을 연결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링크 이 웹페이지 제가 지금 채팅으로 드린 그 페이지에 보면 링크를 다 가셔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가이드 페이지예요. 구글 어스 엔진 가이드. 여기가 거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있어요. 여기서 뭐 샘플도 있고 튜토리얼도 있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버전을 되고 그리고 올해 또 특히 막 이렇게 이 가이드들이 좀 업데이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찾아보니까 별도로 흩어져 있던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중에서 이제 튜토리얼 페이지 가이드 중에서 튜토리얼에 보면은 셀프 페이스드 튜토리얼, 뭐 비디오 튜토리얼 이런 게 있고 유튜브 링크 등이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핸드원 뭐 첫 번째 2101 이게 얼스 엔진 첫 번째 처음에 스타트하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이고 약간의 어드밴스된 설명이고 그리고 조금 더 어드밴스된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게 1917년도부터인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그 컨퍼런스 그 유저 컨퍼런스들이 있어서 이 참고 데이터들을 이용하시면 중간에 애디셔널한 스터디 하실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튜토리얼이 있고 이 튜토리얼 중에서 유저 컨트리뷰트 튜토리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사용자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네들이 써보니까 뭐 어떤 것들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튜토리얼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커뮤니티에서 튜토리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이번에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쓴 건 EDU예요. EDU 리소스라고 해서 하이어 에듀케이션 여러분 같은 고 교육자들을 위한 엔지니어 얼스 엔진 리소스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뭐 그런 식으로 가져다가 붙여다가 쓰는 방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됐고 자바스크립트 이거는 그냥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를 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여서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그다음에 뭐 처음에 제가 참고한 로지스터 그러니까 카네기 대학교의 로지스터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링크에 얼스 엔진 101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봤죠. 여기서도 가이드에 보면 API 튜토리얼에 보면 여기도
있었죠. 얼스 엔진 10이라는 그쵸. 똑같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원래는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얼스 엔진, 구글 얼스 엔진 말고 나사에서 어플라이드 리모트 센싱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는 에어셋이라는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구글 얼스 엔진이 핫하긴 핫하죠. 구글뿐만 아니라 뭐 나사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모두 다 하고 있으니까 구글 얼스를 이용해서 랜드 모니터링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에어셋이라는 여기에 내용들이 있어서 이 교육 과정을 참고하시면 되게 하이어 레벨의 일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의 그 노스테리아, 노던 준주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기어스 이 다윈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어요. 찰스 다윈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오 스페셜 에콜로지 리모트 센싱 이 강의를 기어스라는 데를 해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바이러먼탈 모니터링 모델링이라는 EMM이라는 요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 구글 얼스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내용들도 좀 있고 그래서 거의 구글 얼스 엔진이에요. 거의 구글 얼스 엔진을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트로덕션 구글 얼스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10개의 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저희 환경대학원 졸업하신 분 중에 배소영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2015년인가 배소영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 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플즈에 보니까 조금 낯이 있는 제가 2010학번이거든요. 박사과정. 그때 같이 다니신 분들이 여기 한 분이 가 계셔서 그분 나중에 혹시 한국에 오실 기회가 되면 환경대학원에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라이다를 이용해서 숲의 구조, 라이다를 쏘면은 숲이 피복으로부터 어떤 상층, 중층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라이다 영상과 바이오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특히 이제 새를 기반으로 했던 것 같아요.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공간 구조와 식생, 생물의 다양성과 연관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논문으로 진행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 사이트도 참고가 되시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얼스 엔진에 직접적인 좀 제가 제일 처음 찾아서 들어간 데가 여기였어요. 오픈지오 블로그라는 데인데 여기 보면 실제로 분석을 하는데 코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코드가 직접 이렇게 카피되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샘플 코드는 여기서 찾아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에 찾으면 보면은 뭐 Central GIS, CHIRPS, 파이썬 모디스 랜셋 등등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적용하고 주로 그 미얀마 혹은 베트남,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리소스를 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참고 사이트 레퍼런스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글 얼스 엔진의 가이드, 디벨로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글 얼스 엔진의 디벨로퍼 가이드가 가장 베이스가 되고 여기를 통해서 다른 내용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글 얼스 엔진 코드 에디터 이제 구글 얼스 엔진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링크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뭐 링크 굳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사용자 등록하기를 통해서 뭐 보면은 여기에 이제 apply for 얼스 엔진이라고 해서 내가 이걸 쓰겠다라고 넣으면 해당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미 등록이 돼 있으니까 땡큐 이렇게 떠요. 웰컴 투 얼스 엔진. 그래서 코드 에디터를 사용을 하세요 라고 뜨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여기 들어가셔서 developers.google.com 들어가서 어플라이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 얼스 엔진에 사용자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사인업 할 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진 않아요. 자기 풀네임하고 소속하고 어디다 쓸 거고 나라는 어디고 연구 목적은 뭐냐, 그리고 여기에 뭐 API를 사용하는데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느냐, 그리고 여기는 상업 목적에는 쓰는 게 아니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관 코드, 뭐 지금 저희는 sn.ac.kr을 지메일로 쓰고 있잖아요. 지메일 계정을 쓰고 있어서 학교 코드를 넣어서 신청을 바로 하면 거의 직접 넣는 순간 한 1분도 안 돼서 보면은 웰컴 투 얼스 엔진 하면서 메일이 바로 푸시가 돼서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학교 계정으로 이제 얼스 엔진을 사용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쓰시고, 자, 그래서 하다가 딴 데로 흘렀네요. 좀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죠. 죄송합니다. 혼자 하는 강의라고 해야 되나? 이제 대면 강의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렇게 줌 강의를 하다 보면 페이스 조절이나 이제 상호 액션들이 좀 잘 안 돼요. 얼마만큼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페이스 조절이 조금 어렵고, 또 전문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자주 하고 하니까 좀 편한데, 저는 아직까지 온라인 대면 강의가 조금 어색해서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는데 조금 건의나 혹은 안 되는 거나 테이블 공유나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거나. 이 구글어스 엔진 메일 받으면은 아래쪽에 네. 들어가는 방법에서 게스탈티드 가이드가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미 레지스터를 받았는데도 권한이 필요하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빨간색 등록해야 합니다. 어스 엔진 신청을 누르면은 어스 엔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 화면으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주시겠어요? 얼스 엔진으로 들어가는 거요? 네. 코드.얼스엔진 구글.com으로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게 걸리잖아요. 어서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라고. 네,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걸리는데 메일 받고 나면 바로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됐는지 화면 볼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됐던 화면들이 어떤 화면이었는지. 네, 너무 한번 오래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것 같은데 이 화면에서 이거를 눌러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네. 네. 여기에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눌러서 어스 엔진에 들어가셔야 바로 이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드 편집키를 눌러야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받고, 자, 이제 얼스 엔진 코드 에디터로 진행을. 신 교수님 켜져 있어. 네.
이제 코드 에디터로 접속을 해서 이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사용자 등록하기 들어갔고 개발자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얼스 엔진 내에서 데이터셋, 컴퓨트, 앱스, API를 이용해서 하고 다양한 앱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용하려면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레스트가 있어서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남 박사님 지금 화면 공유 해주세요. 화면 공유 안 된 것 같아요. 지정입니다. 아, 예. 네. 됐나요? 네네. 그래서 저희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 드리듯이 큐쉥유라는 교수분이 중국 분이 계신데 그분이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분의 유튜브 강의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작업하시려면 요거 유튜브 사용해서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얼스 엔진에서 가이드 페이지에 대해서 보면은 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개발자 개념, 전문화된 알고리즘, 지금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 메서드인 것 같아요. 영상, 이미지 컬렉션, 기하학, 한글로 번역해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개발 환경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코드 에디터 부분을 들어가려고 해요. 여기가 코드 에디터에 해당하는 code.earthengine google.com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화면에 대한 구성 설명을 좀 진행을 할까요? 이 화면은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 에디터에 해당하는 이 부분 코드 에디터죠. 그리고 맵 화면에 표시하는 맵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스크립트에 해당하는 이 부분 다큐먼트, 어셋 그리고 여기 인스펙터, 콘솔, 태스크스라고 하는 요 항목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 화면이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 자체는 여기에 코드가 작성이 되고 이 스크립트 코드가 작성이 되면 런 실행을 시켜주면 여기에 콘솔에 런된 내용이 나타나거나 혹은 요 맵이 위치한 화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격 탐사를 사용할 때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를 쓰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코드 에디터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를 쓰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영상을 하나하나 로드해가지고 가져다 오는 작업들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했다면 이 여기에서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 파일을 필터링하고 하는 작업들을 직접 이렇게 코딩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런을 시키면 돌아가는 방식으로 화면에서 표시가 되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얼스 엔진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화면을 좀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되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되게 익숙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 코드 에디터를 한 번에 오류 없이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켜야 에러가 안 나고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업 과정을 수행할 때 좀 하나의 팁이라고 하면 노트패드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는 일반적인 노트패드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얘네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쁘게 색깔별로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패드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색깔 부분이나 어떤 게 함수고 내가 어떤 걸 주석을 달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별도의 코딩용 패드가 또 있어요. 노트패드 플러스라는 그런 코딩용 패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걸 실행하시면 되는데
무료 프로그램이고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노트패드 플러스를 이용해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서 노트패드 대신에 요 패드를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장점이라고 하면 뭐 지금 그 여러분들 링크 드린 글에도 있지만 언어를 설정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로 설정을 해주면 자바스크립트에 나오는 함수, 고유 함수가 있거든요. 고유 함수를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주고 값들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 역곡새가 있어서 주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래에서도 이런 주석이 샵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아마 아래에서는 샵으로 표현이 될 텐데 자바에서는 역슬래시 2개를 이용해서 주석을 표현하거든요. 주석 표현을 하고 중간에 함수들에 필요한 값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펑션이나 이런 구조를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노트패드 플러스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패드 플러스의 작업을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에다가 카피를 해서 실행을 시키고 이게 실행이 완료가 되면 저장을 해놓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상 얘는 한 덩어리로 실행이 돼요. 여기서 R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느 부분에까지 잡아놓고 컨트롤 엔터 하면은 그 실행하는 줄만 실행이 되고 메모리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내가 디파인한 테이블이 어디 올라와 있고 지금 실행한 거의 결과가 한 줄 한 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이 코드는 전체를 한 번에 진행을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썼으면 지도를 지금까지 하나를 지금 NDVI 컬러 이거 쭉쭉쭉 올렸는데 중간에 하나만 더 올려가지고 마지막 것만 실행해라라고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해야 돼요. 다시 실행을 해줘야 된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어떤 부분에 코딩을 바꾼다거나 했을 때 되게 난처해질 수 있어요.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노트패드 플러스에서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다시 실행시키는 방식, 그런 식으로 이제 패드를 잘 사용을 하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노트패드 플러스는 다른 인코딩 방식에서 언어 같은 경우 R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코딩이나 다른 소프트웨어 쓸 때도 하나의 라이브러리죠. 자신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꺼내다가 쓰고, 그리고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들을 영상 어떤 랜셋을 가져오는 부분이다 혹은 지도에 표시하는 부분이다 하나하나를 모듈화 시켜 놓고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 등을 통해서 해주셔야지 이 구글 어스 엔진은 좀 답답하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처음에 딱 작업을 해놨는데 스크립트 내가 짜놨어. NDVI 오버타임 만들었는데 보면은 there are unsaved change the editor, abandoned change 그러면은 yes 하면은 여기 다 날아가고 새로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작업했던 게 다 날아가니까 나는 정말 이 한 부분만 여기서 지금 뭐 DM이나 이런 것만 가져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어서 노트패드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여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알아야 되나? 내가 R도 모르는데 자바스크립트까지 하기엔 너무 무리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여기서 해보시다 보면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좀 쉽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그 코드가.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기본적인 코드 오늘 하는 조금 이따가 하는 부분에서 코드에 나오는 부분들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골격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얼스 엔진에 나오는 자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 첩으로도 넣었는데 Fundamental of Or스 엔진에 들어가 보면 여기 파일에 있는 부분이에요. Every command line ends. 그러니까 라인이 끝나는 부분마다 세미콜론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아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끝나는 부분에 요걸 해줘야지 라인이 끝난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줄까지 계속 진행을 하게 돼요. 요게 있어야 끝나고, 그 다음에 변수, 베리어블을 항상 해줘야 돼요. 아래서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어쩌면 아래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하고 송경 선생님도 강의하시면서 이제 R을 조금씩 쓰시는 것 같은데, R에 대해서 뭐 R은 어떤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얘에 대해서 뭐뭐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의해서 넣잖아요. 그럼 이 R이라는 애가 변수가 되는 건데 베리어블 설정을 여기서는 앞에 베리어블이라는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변수고 거기에 10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는다. 이런 식으로 매 줄마다 변수에 대해서 베리어블이라고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함수에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는 가로를 쓴다. 프린트 할 때 프린트 가로를 이용해서 이 안에 내용들을 집어넣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트링 같은 경우에 집어넣는다. 어쨌든 함수에서는 가로를 이용해서 함수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의를 해주는 유형을 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는 싱글 코테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써서 변수를 설정을 했는데, 일반 숫자 같은 경우는 변수 설정에서는 뭐 그냥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스트링 글자를 변수로 설정할 때에는 작은 따옴표를 해줘야 된다라는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이제 리스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컬럼에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뭐뭐이 들어간다라는 말 그대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변수 중에 에그플랜트, 애플, 휘트 이런 식으로 변수를 리스트로 만들 때는 지금 위에는 뭐 하나의 값들만 집어넣지만 이게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리스트로 집어넣을 때는 이런 브랑켓을 이용해서 쓴다. 그래서 리스트를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가져올 때 지금 브랑켓에 리스트를 가져오는데 리스크는 0번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에그플랜트, 애플, 휘트에 대해서 번호를 해서 리스트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해서 가져오는데 0번을 쓰면 얘가 첫 번째 오는 에그플랜트가 오고, 1번을 쓰면 애플이 오고, 휘트를 쓰면 2번을 쓰면 휘트가 온다. 이런 식으로 0번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그 함수 특징이 좀 있고요. 시퀀스 스퀘어 브랑켓에는 딕셔너리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딕셔너리가 우리 단어를 정리를 할 때 컬러는 뭐 여기 있네요. 이게 얘네들이 딕셔너리예요. 일종의 푸드 대 브레드, 컬러는 레드, 넘버는 42 이런 식으로 앞에 컬럼명이 오고 뒤에 데이터 값이 오는 형태. 앞에 컬럼명, 컬러는 레드, 넘버는 42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의 얘 데이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의해 주는 걸 우리는 딕셔너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 있는 값을 불러올 때 딕셔너리에 아까 옆에서는 0, 1, 2, 3, 4 숫자로 해서 리스트를 불러왔잖아요. 근데 그 딕셔너리에 있는 컬러를 가져와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에서는 앞에 있는 딕셔너리 아이템을 써준다라는, 몇 번째에 있는 어디에 있는 주소를 가져오는 거죠. 딕셔너리 컬러에 있는 애 가져와 라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쓴다. 그리고 뭐 CM 리졸트라면은 다트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 딕셔너리 안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컬러 값을 가져올
오는 걸 쓸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뒤에 my dictionary라는 요 안쪽에 포인트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다. 네, 포인트를 쓴다. 여기 포인트를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컬러에 있는 레드를 가져온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딕셔너리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컬리 브랑켓이라고 대가로인가요? 대가로인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꺽쇠가 들어가 있는 대가로를 이용을 해서 이 딕셔너리를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그렇게 되고요. 유스 코멘트. 코멘트는 되게 코멘트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할 때 얘는 실행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다 보면 마킹을 좀 해놔야 돼요. 여기 얘는 실행을 안 시키고 다음에 또 실행을 시켜야 되는, 지우기는 좀 애매하고 지우기 전에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 형태가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코멘트의 형태로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묶어놓는 거는 이중 슬러시가 되고요. 근데 한 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를 전체를 묶어야 될 때는 이 방식을 씁니다. 슬러시 스타로 시작해서 뭐 중간에 얘네가 들어갔건 뭐했건 간에 슬러시 스타로 끝나는 부분까지 얘가 리드를 스킵해요.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슬러시 스타가 나오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실행시키지 않고 슬러시 스타만 찾아요. 스타까지만 찾고 스타 슬러시가 나오면 거기까지는 다 주석 구문으로 처리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석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슬러시 스타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석이 됐고요. 다음은 프린트하는 거. 앞에서 얘기했던 함수 내에서의 심벌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3 subtract 2면은 3에서 2를 빼다라는 요 구문을 쓸 때 우리가 앞에처럼 3회라는 변수를 추가를 하고 포인트를 넣고 subtract 2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함수의 형태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3 빼기 2 그러면은 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를 바로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저희 익스프레션이나 뭐 NDVI 같은 거 디퍼런스 노멀라이즈 디퍼런스 구할 때는 뭐 이런 함수보다는 주로 정해져 있는 디퍼런스 함수가 있어서 그거 쓰긴 하는데, 어쨌든 빼기, 더하기 이런 것들을 함수명으로 subtract하고 multiple인가 add하고 그런 식으로 함수명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콘솔 탭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콘솔 탭에 이 결과물들이 나온다. 여기서 진행을 하면 이 콘솔 탭에서 진행한 결과물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함수를 뭐 프린트를 한다거나 하면 프린트 구문을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결과 콘솔 창에서,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안 돼 있겠죠? 네. 이 프린트를 실행을 시키면 요걸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런을 시키면 이렇게 이쪽에 1이라고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세미콜론으로 안 해줘도 구동은 돼요. 하지만 인포메이션이 표현이죠. 미싱 세미콜론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구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구글 얼스에서는 이 코드가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함수라는 걸 지정을 할 때가 있어요. 함수를 뭐라고 해야 되지? 명령어를 한 번에 실행시킨다기보단 이 함수라는 걸 지정을 해놓고 뒤에서 이 함수를 불러서 쓰는, 모듈화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앞에서 헬로는 펑션이다, 함수다 라고 지정을 하고,
이 꺾인 가로로 이거 함수는 스트링이고 스트링을 받으면 펑션이라는 애가 스트링을 받으면 리턴 하는데 뭐가 리턴하면 헬로 플러스 스트링 플러스 얘를 느낌표를 붙여가지고 돌려준다라는 이 함수예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해놓고 뒤에서 print add function a 그래가지고 뒤에 앞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쓰는 거죠. add function a면은 요 함수죠. 요 함수를 가져다가 여기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변수는 프린트에서는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앞에 있는 여기서 함수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함수를 이 안쪽에서 불러다가 모듈처럼 불러다 쓸 수 있는 기능. 그래서 함수를 지정할 때는 이렇게 꺾인 가로, 큰 대가로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고 펑션이라는 걸 하고 수용하는 인자, 수용값 앞에서는 펑션 a죠. a라는 요 add 펑션이라는 걸 통해서 return a 플러스 3이라는 값을 리턴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실행이 되면 뭐가 나오지? 네. 그래서 헬로 월드라는 거는 요 앞에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겠죠. 여기서 print my hello 펑션에서 헬로 월드 월드를 집어넣는데 월드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앞에 헬로가 붙고 뒤에 느낌표가 붙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라. 요 기본적인 문법이고요. 두 번째는 함수는 return a 플러스 3을 지정했는데 a는 1이고 변수. 그래서 print a 1 지정을 하고 플러스 3은 4 is 플러스 is 출력하고 뒤에 add 펑션 앞에 해당하는 이 펑션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 자바스크립트가 사실 보면은 R 쓰는 거랑 뭐 딱히 다르진 않은데 조금 불편한 건 앞에 버라는 variable이라는 변수값이라는 걸 지정을 해 가면서 써야 되는 거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조금 있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상용 툴과 소프트웨어는 다르게 자바스크립트를 하다 보니까 전체 스크립트를 짜기 위해서는 노트패드 같은 데다가 해놓고 컨트롤 CV에서 각각의 함수 구문들을 조합해서 쓰는 방식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중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까지 얘기가 됐고요. 이번에는 스크립트, 내가 작성하는 스크립트 이 얼스 엔진이 구성, 스크립트는 뭐라는 데고, 다큐멘트는 뭐고, 어셋은 뭐고, 요 구성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지? 라는 게 스크립트 탭은 내가 작성한 코드 지금 뭐라고 되냐면 one, write, reader, archive, example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제가 작성한 코드를 여기 오너에다가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글을 그대로 불러다가 실행시킬 수 있도록 저장을 해놓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는 제가 이걸 공유를 했을 때 어떤 퍼블리시를 하고 라이트 했을 때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고 리더는 잘 짜놓은 코드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강사나 혹은 구글어스에서 잘 짜놓은 코드를 저기에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리더에서 불러다가 쓸 수가 있어요. 샘플 코드를 저기다 불러놓고 뭐 얼스 엔진 데그라는 사람이 200이라는 데모를 다 만들었는데 뭐 체인지 디텍션이라는 이 스크립트 되게 뭐 수백 줄짜리 스크립트들을 공유를 했어요. Git이라고 프로그래밍 하실 때 뭐 Git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뭐죠? 블로그 같은 건데 코드를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Git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 Git이 그대로 응용이 돼서 코드를 올려놓으면 그 코드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놓은 사이트여서 요 유저에 대한 리더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내가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작성하지 않아도 잘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는 어떤 데이터들은 이 아카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기도 해요. 리더로 공유하는 게 있고 뭐
얼스 엔진에서 아카이브를 잘 쓰진 않는데 뭐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여기 자바스크립트로 바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 자체를 공유를 하는 형태로 아카이브를 올리는 형태가 있고요. 이그젬플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뭐 랜드셋을 쓰고 싶다. 랜드셋에 쓰고 싶은데 이그젬플이 없네. 랜드셋 그럼 이그젬플에 나와요. 랜드 커버 클린업 어떻게 해야 되지? 랜드셋 시뮬 컴퓨터 혹은 랜드셋 457 서페이스 리프렉턴스 나오고 샘플 실시고 보면 이 샘플에 대한 어떤 우리 인사이트를 알 수가 있나 켜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컴퓨터에 어떤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웹에서 바로바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로 이제 제공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스크립트 하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필터라든가 혹은 뭐 아까 맵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디시셔널의 리스트에 맵을 어떻게 쓴다 혹은 익스포트 할 때 이 맵을 함수를 어떻게 쓴다 아이템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수식이죠. 펑션에 대해서 써야 되는 값들에 대한 설명을 또 다큐멘터리에서 찾아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셋은 여기 폴더를 만들어 놓고 벡터 데이터들 저는 주로 벡터 데이터를 많이 올려서 썼는데 지금 보면은 뭐 경북 지역의 데이터들인데 뭐 행정구역이라든가 혹은 기상청의 위치 정보라든가 벡터 데이터를 테이블의 형태로 올려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데이터를 올릴 때 여기 에셋에다가 데이터를 뉴에서 뭐 테이블 이미지 컬렉션이나 폴더 혹은 쉐입 파일 보관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웹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데이터를 가져오고 내 컴퓨터를 직접 쓸 수는 없지만 여기다 올려놓고 거기가 처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불러다 써야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로컬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올려야 되고 그때 올릴 때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이라는 공간이다. 저 공간에다가 물론 TIFF 파일도 올릴 수 있는데 TIFF 파일 공간 용량도 크고 그래서 저는 주로 벡터 파일 그리고 구글어스가 제공해 주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로 벡터 파일인 것 같아요. 벡터 파일들을 올려놓고 테이블을 쓰고 있습니다.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네. 에셋에 그 쉐입 파일을 올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QGIS에서 하는 것처럼 좌표나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주고 올리나요? 네. 프로젝션을 설정을 해서 올릴 때 보면 쉐입 파일과 함께 올라가야 될 게 지금 SHP, SHDBF 프로젝트 ORGB라고 돼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걸 한 세트로 묶어서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쉐입 파일을 올리려고 하면 내가 SHP를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DBF 파일하고 4개인가 5개가 있잖아요. 좌표계까지 다 있는 거를 올려야 된다는 이거죠. 좌표계까지 다 들어있는 걸. 네. 그렇게 올려줘야 제대로 된 위치에 가서 확인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쉐입 파일을 올릴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코드를 쓰는 공간이에요. 여기다가 코드를 쓰고 좋겠지만 실행을 시키면 앞에서 밑에 맵이 추가가 된다거나 혹은 위에 콘솔에 결과가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장을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 편집을 하고 저장을 세이브 에즈를 하면 여기다가 저장이 돼요. 내 스크립트에 지금 이 스크립트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스크립트를 여기서 세이브 에즈에서 요 스크립트에다 저장을 해놓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좀 리스크는 있는 거죠. 저 스크립트는 저장되고 나면 항상 통째로 불러와지니까 앞에 있는 거 제가 저장해 놓은 거 어벤던 세이브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계속 쟤만 와요. 얘만. 나는 사실 클라우드 구름하고 건물하고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만 가져오려고 하면 얘만 가져오니까. 그래서 저는 얘를
컨트롤 A에서 카피한 다음에 노트패드에다가 붙여놓고 노트패드에서 노트패드 플러스에서 붙여놓고 나서 언어로 인코딩하고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해주고 플러스 앞에 있는 애들 임포트 해주는 애들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여기다가 위에다가 붙여놓고 어디다 붙여놓고 한번 확인해 보고 작업하는 식으로 해서 해놓고 이제 노트패드를 복사를 해서 다시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디버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할 때 어디다가 브레이크 걸어놓고 여기까지 실행시키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이게 맞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랑 구글 어스 엔진을 엄청 잘 알아서 나는 디버깅 과정이 필요 없고 내가 명령어 내린 거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뭐 한 번에 써도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이 안 그렇죠. 애가 명령어 실행시킬 때 어디에 에러가 걸리는지 아닌지는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리핏해서 수정 해가면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크립트 코드 에디터라고 해당하는 요 코드 에디터 부분입니다. 코드 에디터가 메인 창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스펙터하고 콘솔 태스크가 있어요. 인스펙터는 내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인스펙터에 놓고 화면에서 픽하면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가 뭔지 알게 되는 그 아이덴티파이어. QGIS에서는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나오는 거, 아크지아이스에서는 아이마크 있는 거랑 화면에서 표시되는 애가 어딘지, 이 포인트가 어딘지 찍었을 때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화면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겟할 수 있다. 포인트 하나하나만 쓰니까 지금 되게 쓸모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고 비교해야 될 때 인스펙터가 되게 막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콘솔에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실행한 결과물 그리고 그래픽 차트 같은 것들을 콘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3D 차트 같은 거 얘기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르겠지만 이 만들어진 차트가 단순히 그림이 아니에요. 링크를 걸어서 보면 크라우드 밸류가 0에서 1 왔다 갔다 하는데 다운로드 CSV를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차트값, 타임에 대한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져온 건데 차트를 통해서 얘가 각각의 값들이 언제 찍힌 영상에 아이디가 몇 번에 해당하는 애의 값이 뭔지를 이런 식으로 차트를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계열 분석의 핵심이 되는 기능이 차트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콘솔 부분에서 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차트는 그래픽으로 혹은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영상에서 어느 지점이 시계열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했는데 우리는 위성 영상 분석이다 그러면 이게 시각적으로 다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영상을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A씬, B씬, C씬 막 씬을 막 되게 나열을 하고 보는데 사실 그래픽적으로는 변화가 있었다는 게 보여요. 하지만 이거를 어떤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어떤 값으로 변화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픽 밸류를 하고 그 밸류 값이 어떻게 변화했고 트렌드를 어떻게 가지고 그걸 이제 회귀 분석을 한다거나 이제 하면서 개수들을 뽑아낸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여기서 차트를 만드는 거죠. CSV로 익스포트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R이나 이런 데서 엑셀이나 돌려가지고 정규 분포를 가진다거나 얼마만큼의 이 변이를 가지면서 한다 그런 데이터를 쓰실 때 이 차트 콘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명령어로 실행시켰을 때 명령어가 진행되고 있는지 안 진행되고 있는지 태스크 창이 나타나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데이터 화면으로 화면 캡처만 해서 쓸 수 없잖아요. 화면 캡처만 해서 쓸 수 없고 이 좌표계를 가지는 영상 데이터 분류값을 가지는 영상이나 아까는 CSV는 차트에서 다운받는다고 치는데 그거 말고 TIFF 파일로 화면에 나타나는 영역을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야 될 때 여기서 태스크에 요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 스크립트에서 저장하는 거 던지면 태스크에 나타나고 태스크에서 걔를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할 때 얼마나 걸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태스크 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심플한 웹페이지 같지만 여기서 되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오고 밑에 설명 안 한 부분이 이제 밑에 영역 맵이라는 영역이에요. 여기 맵 지도 영역인데 여기가 말 그대로 그냥 지도가 보이는 영역이에요. 맵 영역은 여기가 지도가 보이는 맵 영역하고 여기를 지오메트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얘를 레이어 영역이라고 해요. 레이어. 이렇게 해서 지오메트리는 화면에 보이는 심벌들, 포인트, 라인, 폴리건, 렉팅귤러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탭을 누르고 라인을 그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뉴 레이어를 누르고 뉴 레이어 지오메트리 타입을 포인트, 포인트, 라인, 폴리건 형태로 지을 수가 있고 주로 뭐 포인트 같은 경우 여기에 예천 포인트를 찍는다든가 혹은 안동 이런 식으로 포인트 몇 개를 연속해서 찍거나 그리고 뉴 레이어에서 폴리곤 영역을 그려주거나 하는 것들이 저 지오메트리 영역이 되고요. 여기에 속성 값들 뭐 누르면 얘는 어떤 이름으로 되고 피처로 바꾸거나 피처 콜렉션에 첨부를 하거나 색깔을 넣거나 하는 형태로 집어넣을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쓸 수 있는 게 이 지오메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위에 임포트가 되면서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씩 뭐 지오메트리 포인트가 2버텍스, 3버텍스 형태로 해서 지오메트리 이름으로 되고 여기에 이름을 바꿔서 AOI, Area of Interest 집어넣는다거나 하는 형태로 지오메트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맵 영역에서 또 하나는 지도 분석한 결과가 이 지도 레이어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매니저 1, 2, 랜셋 지금 이거는 랜스탯 5 NDVI 값을 분석을 해서 가져오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나중에 분석은 해보겠지만 이렇게 분석된 결과물을 add map add layer라는 이름으로 해서 요 맵에다가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면 해당하는 결과물이 여기 레이어에 올라오고 트랜스퍼런시 이런 투명도 조절이 되고 해당하는 뭐 밴드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조절들을 여기서 레이어에 대한 비주얼라이저, 시각화된 특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요 레이어 창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가 코드 에디터, 여러분들이 요 4시간에 걸쳐서 하게 될 코드 에디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략 설명을 쭉 다 한 것 같은데 뭐 맵 에디터에 보면 뭐 하다 보면 화면의 중심이 글로벌 하잖아요. 그래서 코드 나중에 짜면서도 나오겠지만 코드의 중간에 얘를 항상 넣어줘요. 저는 맵 set center라는 함수인데 맵이라는 거는 요 화면을 컨트롤하는 그런 함수 중에 하나인데 set center를 위치 127.5, 36도, 12도 이게 경도, 위도, 줌 레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런 하면 경도, 위도 이 센터에
화면이 되고 좀 더 확대 축소해서 한 5 정도로 줌 레벨을 줄여서 실행을 시키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아, 그럼 경도와 위도는 알겠는데 쟤네가 나타내고 있는 스케일이 이 뒤에 있는 줌 레벨이 얼마일까라는 것도 보면은 화면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놨죠. 줌 레벨이 한 픽셀이 줌 14가 되면은 9.6m 정도 되는 거고, 픽셀 하나가 화면에 보이는 DPI죠. 도트포 인치에 해당하는 게 한 픽셀이 몇 미터가 될 때, 20cm, 줌 레벨이 20이 되면 15cm짜리 해상도를 가지는, 그러니까 전체 영역을 다 이제 커버를 하겠죠. 이렇게 돼서 줌이 확대가 되는 0일 때는 거의 글로벌하게 156km를 한 포인트에 나타내니까 지구가 다 나오겠죠. 한 3이면 한 포인트가 20km니까 포인트 10개만 있어도 200km.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개 줌으로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줌 레벨 한 5 정도가 지금 한 포인트, 줌 레벨 5면은 4.9km예요. 한 포인트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맵셋 센터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라 라는 식으로 요게 계속 들어가 줘야, 화면에 계속 들어가 줘야 스크립트 맨 마지막에 좀 첨부를 해줘야 내용들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얘를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하고, 나중에 함수 중에 이런 피처 이름과 세터 오브젝트라는 이름이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오메트리, 레이어 툴까지. 자, 기초 설명만 이제 진행을 했어요. 1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얼스 엔진을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뭔가 말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네요. 네. 반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약 1km. 좀 아니, 강동민 박사님. 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학생들도 그렇고 그거보다 선생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잠깐 쉬지 않아도 괜찮으세요? 그쵸. 쉬었다면 좋겠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래요. 네. 한 가지 아까 질문, 아까 태스크에서 저장을 할 때 이제 클라우드로 저장이 되잖아요. 클라우드 말고 그냥 구글 자기 드라이브요. 컴퓨터로도 되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요. 구글 드라이브 말고 그냥 컴퓨터로는 안 되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로만 안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그럼 왼쪽 방향입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네. 이 시간 배분이 좀 어렵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구글 얼스 엔진 한번 직접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박사님. 네, 한 예. 가지만. 이게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의 배경식으로 되게 중요한데, 아마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는 리모트 센싱이나 이거는 우리 또 이제 수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바스크립트라 이런 거 전체적으로 구글 얼스 엔진을 좀 써본 사람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되게 재밌게 와닿을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본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박사님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코드를 쓰지만 언어를 쓰지만 R이나 파이썬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되게 이제 이게 조금 다르지만 기본 방식은 비슷하구나 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배경을 다 이해하는 거지만 우리는 어떤 전체 중에서 뭐 NDVI라든가 아니면 위성 영상의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딱 특정된 항목에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에 너무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 내용을 보고 앞으로 내용하는 걸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한 내용은 중간중간에 학생들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마 겁내서 질문을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 여기까지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잠깐 제 소견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되게 공부 많이 됐어요.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한번 해보자. 직접 써봐야 되는 거죠. 데이터도 불러보고 저장도 해보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원래 한 시간에 끝냈어야 되지만 이제 호주 다윈대학교의 기얼스 환경 리소스 리모트 센싱 센터에 나오는 인바이러먼탈 모니터링 메소드에 해당하는 환경 모니터링 과정에 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우린 학교에 이제 비슷하게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주시는 실습 코스예요. 여러분들이 구글 얼스 엔진을 한번 열고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린 이 노트도 같이 여시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한번 해보고 컴퓨터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해보는 그리고 조금 능동적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형태의 수업이 될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서울 지역을 찾고 그 서울 지역에서 센티널2라는 위성 영상이 있어요. 랜드셋만 유명한 게 아니라 센티널이라는 애가 되게 2015년인가 14년에 런치가 됐는데 엄청 좋아요. 유럽에서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딱 했는데 밴드 13개인가를 딱 가지고 있고 해상도도 10m예요. 랜드셋은 지금 펜크로매틱 밴드가 15m 해상도인데 얘는 10m 해상도를 가지고 그리고 화면 찍는 주기도 랜드셋은 보름인가 걸려야 되는데 얘는 같은 지역을 열흘인가 만에 찍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스펙을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더 자주 찍으면서 더 고해상도의 영상을 주는 애가 이제 센티널2라는 이 영상이에요. 그래서 센티널에 달려있는 저 영상을 센티널 위성 영상을 가져다가 서울 지역의 우리 서울대학교의 환경대학원 인근에 한번 직접 찾아보는 그런 코스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코드 earthengine.com으로 접속을 하십니다. 자, 모두 따라해 주세요. 코드 earthengine.com으로 접속을 합니다. 자, 이런 화면까지 진행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관심 지역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서울 지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서울 했더니 예, 서울 지역으로 바로 보여졌어요. 관심 지역 서울로 했고 자, 그리고 지오메트리 관심 지역에 앞에 왼쪽에 있던 지오메트리 도구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하나 기준점을 딱 정할 거예요. Region of Interesting ROI 혹은 Area of Interesting AOI라고 얘기하는 리모트 센싱에서는 ROI, AOI 뭐 비슷하게 쓰긴 하는데 유럽 쪽에서는 AOI를 쓰는 것 같고 미국 쪽에서는 ROI를 쓰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를 한번 쭉 찾아가 볼게요.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대학원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환경대학원을 갖다 놓고 요 지오메트리 도구 중에서 마커 추가 왼쪽에 Can you catch this? 이거 됐나요? 마커 누르고 그리고 마커 누르고 나서 환경대학원에 이렇게 마커 하나 찍었어요. 다큐멘트 3번 지오메트리 도구를 이용해서 서울대학교에 포인트 만드는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 포인트 만들었어요. 이렇게 찍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 위에 들어왔죠. 하나 이렇게 들어오고 지오메트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 이름을 캠퍼스로 바꿔줄 거예요. 이제 딱 클릭해서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캠퍼스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 이름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부를 때는 예, 따라오고 있나요? 캠퍼스 조금 더 천천히 갈까요?
진행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만들었고, 영상이 아까 센티널이라는 영상을 쓴다고 했는데, 센티널이라는 영상을 한번 여기다가 직접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센티넬 하면서 여기에 레스터 데이터와 플레이스가 있어요. 우리는 레스터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터 데이터에 more를 눌러주면 이런 카탈로그,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센티널로 시작하는 그런 카탈로그들이 쭉 나와요. 이 중에서 센티널 1 레벨 1C라는 영상을 우리는 찾고 싶어요. 나중에 뭐 어떤 영상인지는 알겠지만 센티널 1 레벨 1C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센티널 1 센티넬 센티널 다시 2 오타다. 그 도큐멘트에 센티널 2라고 적어야 돼요. 센티널 2는 센티널 1은 싸영상이에요. 싸영상이고 센티널 2에 해당하는 영상을 레스터 영상을 봐야 되고 레벨 1C 얘를 선택해서 보면은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어간 거는 센티널이라는 이름을 하고 여기서 레지스터에 대한 모어를 선택을 하고 센티널 2 레벨 1C 얘를 선택을 하고 들어가면 얘가 어떤 영상이다. 센티널 2는 넓은 영역을 가지면서 하이 리졸루션을 가지면서 멀티 스펙트라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고 여기에 대한 13개의 밴드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TOA 등등등에 대한 거고 밴드는 뭐고 어떤 에어로졸, 블루, 그린, 레드 뭐 이런 것들이 디텍션하는 밴드들이 있고 이미지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이런 속성값들이 링크가 되어 있고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임포트 아래 보면 임포트가 있거든요.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미지 컬렉션 그래서 이미지 컬렉션 센티널 2가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제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다기보다는 내가 뭐 쓸지를 이미지를 정해 놓은 거예요. 이제 임포트가 됐고 이 임포트된 이미지는 아까 이제 저희가 이미지 컬렉션이라는 기본적인 이름이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편의성을 위해서 뭘 가져왔는지 센티2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주소 공유해 주신 노션 노트 쉐어되는 거에 그대로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잘 안 보이시면은 그 부분 노션 노트 확인해 보시면 조금 보이실 것 같아요. 전체 화면 공유하다 보면 화면이 작고 그러면 공유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는데 센티2라고 해서 됐고 자 영상은 가져왔고 이 가져온 영상을 필터링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센티널2가 뭐 아까 데이터 시트에 의하면 이 센티널2가 1950 언제부터니 몇 년부터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1년 7월 달까지 다 쌓여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데이터, 언제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 타이핑을 해도 되는데 저희 공유된 다큐멘트 있죠. 여기에 이 부분을 전체를 뭐 에버노트나 뭐 노트패드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복사를 해서 여기 밑에다가 붙여 넣어 줄게요. 되게 길어 보이죠? 근데 이게 길어 보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줄 뭐라 그랬죠? 주석이라 그랬죠. 설명한 거예요. 얘가 뭐다? 여기 첫 줄은 This is our first line of code. Let's define the image collection we are working with. 우리가 할 영상이 뭐냐? 이 얼스 엔진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센티널2, 뭐 이미지 컬렉션이라고 했지만 센티널2라는 영상을 쓸 거다라는 거 첫 번째 줄에 해준 거고, 얘는 사실 뭐 의미가 없는, 의미는 있죠. 설명 주석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니까 지워버려도 돼요. 두 번째 줄은 그리고 우리가 include the filter to get all image in the data. date, 날짜 어떤 날짜를 할 것인가, 필터 데이터라는 이런 형식으로 한 줄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알겠어. 이제 주석은 필요 없어. 난 이미 이 코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았어. 그 다음에 next는 우리는 뭐 그럼 전국에 있는 거 다 가져올래?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가져올래? No. 필터 바운더리를 정할 거예요. 필터 바운더리는 캠퍼스, 이 캠퍼스라는 아까 내가 지금 포인트에 해당하는 애만 가져올 거야. 그래서 next는 we include the graphic file to narrow 좁히는 거죠. 그 검색의 범위를 좁혀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지를 정해주는 거. 그래서 필터 바운더리를 했어. 오케이, 알겠어. 이거 안 지워줘도 되는데 여러분들 화면에 보다가 막 라인이 너무 길고 막 이거 영어 라인 이거 실행시키는 거야 막 헷갈려 할까봐 한번 읽고 지우는 거예요. 다음은 소팅 해줘야 돼요. 영상을 막 그 날짜에 그 지역에 해당하는 날짜를 컴퓨터가 쭉 가져왔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구름이 좀 물량이 적은 애, 그러니까 화면에 깨끗하게 표시되면서 물량이 적은 애가 제일 그 순서로 해서 그 중에 첫 번째를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요 솔팅입니다. 솔트 할 때 여기 큰 따옴표로 붙어 있는 거 크라우드 커버리지 어세스먼트는 이 센티널2 이미지 컬렉션 얘 있잖아요. 얘 데이터에 보면 아까 속성 테이블에 붙어 있어요. 이 씬이 얼마나 구름량이 있는지가 그 앞에 테이블로 미리 전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가 다 붙어 있어서 영상마다 그 영상에 붙어 있는 그 칼럼, 태그가 붙어 있는 칼럼을 가지고 솔팅한다. 이걸 역순으로 하려고 그러면 솔트 뒤에 컴마에서 뭐 0은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점점 인크리즈가 되는 거고, 이걸 디크리즈 시키려면은 인버스에서 1이라고 해서 뒤에 집어넣으면 돼요. 어쨌든 솔팅을 시킨 거예요. 솔팅을 시키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구름이 제일 적은 거, 크라우드 커버리지가 제일 적은 걸로 퍼스트 걸 하고 가져와라 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몇 줄 지워봅시다. 알겠어. 설명은 이제 난 알겠어. 그래서 여기 아까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가 요만큼 끝나는 거예요. 이 센티널2라는 이미지의 조건값, 필터를 어느 날짜에 어느 지역에 가지고 있는 속성값의 첫 번째 거를 가져와라 하고 세미콜론으로 찍었죠. 오케이. 그러면 걔가 이미지라는 내에 저장이 딱 돼요. 그러면 끝에 프린트 해주면 돼요. 자, sentinel2 이미지 이거 뭐냐면 그냥 명칭이에요. 뒤에 프린트할 애의 명칭이 뭐다라고 출력을 그냥 해주는 거고, 콤마 뒤에 있는 이미지는 데이터예요. 요 앞에 예. 되게 친절하게 이미지를 제가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 선택하면 얘랑 화면에 지금 요 코드 창에 이미지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래서 내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이미지 앞에서 어떻게 디파인 해줬지, 정의해줬지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프린트 할 때 이 이미지를 하는데 이 이미지는 얼스 엔진 이미지를 가지고 필터한 것 중에서 솔트된 얘를 가지고 하는 거다라는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는 방법은 런 누르면 돼요. 그리고 키보드로 하고 싶죠. 조금 키보드로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실행이 되고, 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오, 돌아가는 것 같아.
프린트는 했는데 이상하네. 뭘 기대를 했는데 뭐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기대한 바는 여기 영상이 맵창에 지도가 딱 아니 그 위성 영상이 빡 떠줬으면 좋았는데 안 떴어요. 안 뜬 이유가 뭐냐면 제가 프린트 시킨 거는 지도가 아니라 이 이미지에 대한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필터링 된 애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이미지는 구름 운량이 적은 첫 번째 애는 2020년 10월 24일 날 찍은 애다. 우리가 데이터는 뭐였죠?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2020년 중반부터 21년 중반 사이 찍은 영상 중에서 구름이 제일 작은 애를 소팅해서 가지고 있는 애예요. 이미지라는 애가. 퍼스트 이미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출력을 했더니 2020년 여기에 보면 뒤에 뭐 날짜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대충 저 텍스트를 쭉 보다 보니까 뒤에 2020-1024T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날짜 같지 않아요? 저 파일 명칭에 대한 어떤 정해진 규칙들이 있는데 어쨌든 보면 대개 언제 찍었는지를 파일에다가 적어놔요. 그래서 센티넬2 영상인데 S2 영상인데 2020년 10월 24일 날 타임은 요 02175 오면은 몇 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지역 지연을 가는 건데 어쨌든 이 10월 24일 영상이 구름량이 제일 적은 애다.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온 애다. 라는 걸 볼 수 있게 해줄 것까지가 지금 화면이에요. 그래서 콘솔에서 리스트를 뽑았고 나는 저거 말고 이미지를 보고 싶어. 이미지. 자, 그래서 맵 창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하는 게 이제 랩 1-2예요. 다음 코드를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돼요. 근데 영상을 가져오는데 영상에 여러 밴드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밴드는 레드, 그린, 블루, 가시권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뭐 400나노미터에 400나노부터 20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그 가시권 영역만 우리가 파장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위성 영상은 그걸 각각 나눠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권 영역들을 몇 개로 나누고 혹은 인프라레드. 사람들은 그 적외선을 못 봐요. 적외선은 열 탐지나 뭐 다른 자기장이나 뭐 그 자기장은 조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프라레드, 적외선 영역과 자외선 영역 등등을 여러 밴드를 분광을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밴드라는 형태로. 그래서 걔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 RGB라고 하죠. RGB 값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정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해줘야지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루 컬러라는 게 레드 밴드, 그린 밴드, 블루 밴드, RGB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인핸스먼트라고 하는데 뭐 영상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영상의 값이 센서가 가지고 있는 값이 0에서 만 사이의 값을 얘네는 센티널을 가지고 있어요. 각 밴드마다 빛이 갔다가 태양으로 받은 빛을 카메라로 받았는데 그 카메라가 받은 값을 0에서 만 사이의 값으로 각 밴드마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바로 뿌려줄 때 만까지 해서 막 태양에 받은 빛을 그대로 다 반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반사량을 가지고 있는 만 값을 가지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뭐 산란되기도 하고 공기 중에 없어지기도 하면서 한 30%, 맥시멈 뭐 한 3,000 정도까지만 반사가 돼서 오기 때문에 센서에는 그 정도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걔를 확대해서 그려줘라. 그리고 드디어 이 맵 애드레이어라고 하는 우리가 지도를 표시하고 싶어하는 이 애드레이어가 나옵니다. 짜잔. 복사해서 코드는 이제 충분히 살펴봤고 이 끝에다가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행.
하면 이렇게 드디어 그 2020년 10월 24일 날 찍은 센티널2 영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 지역을 커버하는 영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서울대를 포인트를 찍어 놓고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영상이 막 미국에서 울릉도 여기서 해놓고 저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을 했더니 일본에서 했더니 화면이 안 나타나.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갈 때를 대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노트패드에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씬 맵셋 센터에 해당하는 얘를 어디 갔죠? 분명히 아까 내가 맵셋 센터를 정해놓았다고 했는데 알겠다. 뭐죠? 셋 센터라고 해서 좌표값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애를 맨 뒤에다가 맨 앞에 놔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화면의 위치만 이 맵창에서 화면의 위치만 가지고 가는 거니까 맵셋 센터 조금 확대된 10 정도로 해서 런 안 보이네. 우리나라 좀 다 보이게끔 한 7 정도로 컨트롤 엔터 런. 오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도를 화면에 표시하고 그리고 영상이 있는 걸 필터링하고 센티널2 렌즈셋이 저게 이제 렌즈셋으로 다음 시간에는 바뀔 건데 렌즈셋이나 센티널2나 영상을 하고 적합한 시간대 언제부터 언제 찍은 영상 중에서 어느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구름의 양이 얼마나 커버가 되고 있고 그거를 정렬을 해서 가장 구름의 양이 적은 애를 걔가 어떤 이미지인지 화면에 프린트해보고 맵 영역에다가 그 찍은 영상을 밴드를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밴드 가지고 있는 밴드 값들을 조합을 해서 인핸스먼트라고 해서 영상을 밝게 늘린 다음에 걔를 표현을 해라. 그때 우리가 쓰는 명령어는 맵이라는 구글 얼스 함수에다가 add layer 영상을 추가를 해서 레이어 창에다가 이렇게 트루 컬러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트루 컬러 이미지 데이터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값을 가지고 요 이미지라고 하는 애 이미지는 앞에서 해당하는 이미지를 여기다 놓고 색상 조합 이거를 비즈 파라미터라고 해요. 비주얼 파라미터라고 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뭘로 설정할지를 두 번째 설정을 하고 얘를 변수로 그냥 묶어 놓은 거예요. 되게 시각화 파라미터가 되게 많아요. 뭐 밴드를 뭘로 할지 혹은 민맥스 값을 뭘로 할지 얘를 시각화할 때 다시 여기서 함수를 한 번 더 적용을 해서 NDVI 값에 대한 리스트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를 어떻게 다시 매길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비주얼 파라미터를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고 등등을 해서 레이어에 추가할 때는 이 이름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행시키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실행시키면 구름 울량 데이터 검색할 필요 없이 어느 지역 검색할 필요 없이 내가 화면에 표시된 지역의 영상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화면에서 인핸스먼트 영상 기본적인 처리 한 다음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계획을 짜서 쭉쭉쭉 해서 오늘의 실습 필터링을 트루 컬러를 하고 이제 화면에서 줌인 줌아웃 해보는 거죠. 어떻게 이게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는지 핸드 아이콘을 이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되고 스크롤 하면은 줌인 줌아웃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줌인 되고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줌아웃 되고 이 컴퓨터 기본 인터페이스이긴 한데 의외로 이제 컴퓨터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오늘 영상 볼 때 이것도 한번 이미지 이동하는 거 핸들링 하는 것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지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영역을 하고요. 그리고 요
거에 보면은 레이어 창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얘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죠? 레이어 창이 이렇게 없어지잖아. 요거 이렇게 열쇠 잠가주면 저 레이어가 저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하고 뒤에 있는 거 이 스크롤 이 바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게 투명도예요.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투명도 조절을 해서 쓰는 게 여러 레이어가 있을 때 얘를 껐다가 켜려고 그러면 뭐 지금 영상 한 시니까 바로 팍 해서 나오는데 영상을 한 수백 개를 필터링한 결과물들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뿌린다 그러면 얘를 껐다 켰다 하는 거에 시간이 항상 걸려요. 갔다 계산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핸들링 하는 걸 때는 이렇게 투명도 아이콘만, 저 투명도 조절 레버만 이용해서 지역 위치 확인하고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요 두 가지, 뭐라 그러지? 바를 이제 드래그해서 요 확인할 때 쓰세요. 이게 뭐 팁입니다. 작은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스펙터. 인스펙터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인스펙터 클릭해 보면 이 이미지 트루 컬러 이미지 가져왔잖아요. 근데 밴드가 16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밴드에 각각의 1번 밴드, 2번 밴드, 3번 밴드, 4번 밴드, 뭐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위치에 해당하는 셀의 픽셀 값을 확인할 때 인스펙터에서 환경대학원의 포인트를 눌러보니까 B1, B2, B3가 이런 식으로 화면에 위성 영상이 찍은 어떤 밴드들의 그런 값들이 있더라. 환경대학원 건물이겠죠. 건물이고 2010년도 언제니 영상이 2020년도니까 분명히 건물이 있던 지점이니까 건물의 값일 거고 건물 말고 다른데 산이 있는데 찍어보면 밴드 특성이 다르죠. 5, 6, 7, 8번이 더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것처럼 각각의 포인트마다 내가 찍어보면서 자, 여기를 분류할 때 도시 지역이니까 1번 밴드, 2번 밴드 특성이 물론 NDVI 인덱스들이 있고 버닝 인덱스, 어반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인덱스들이 있어서 그걸 나중에 계산을 하겠지만 그냥 값들의 그 직관적인 차이들을 저 인스펙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값들은 CSV 값으로 다운로드해서 볼 수가 있더라. 이게 인스펙터를 쓴 거죠. 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뭐 약속됐던 시간이 일단은 4시까지여서 뭐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뭐 일단 오늘 그 노션으로 해서 공유 드린 그 텍스트 있잖아요. 그 스크립트 한번 직접 사실은 이거는 해보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찾아보고 직접 해보는 게 정답인 것 같고 익숙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 앞에 지금까지는 조금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익혔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복잡해져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약간 익숙해지지 않으면 뒤에서 막 조금 헤맬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 했던 부분은 직접 그 노션에서 커피해서 자바스크립트 얼스 엔진에서 구동해보고 영상 화면에서 표시해보고 뭐 예스 비슷하게 뒤에 보면은 NDVI 구하는 코드 있을 거예요. 그거 또 연결해서 이 뒤에다가 한번 붙여서 NDVI도 한번 도출을 한번 뒤에 걸 한번 해보세요. 스크립트 조정하는 거 예습 비슷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은 강의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교환해서 얘기하는데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어서 뒷부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러면은